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공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 선선해요. 이렇게 더웠다 선선하면 전 비염이 또 도져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네. 근데 비도 엄청 와요. 네. 저 오늘 방송국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예. 왜 웃어요, 근데? 제 멘트를 언제쯤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날 보고 지금 웃더라고요. 비웃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앵커께서 본인 멘트를 하시다가 언제쯤 갑자기 저를 훅 돌아보시면서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신 거 말씀하세요. 네. 이제. 7월 1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초복이요. 그렇죠. 초복 말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 태어나셨고요. 이연복 셰프 태어나셨고 또 프리드리 1세 태어나셨고 제 앞에 계시는 이고은 평론가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는 점. 이 분위기가 네.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요.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되게 선선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샵 연구서 우물정 0945로 YTN 라디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샵 연구서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이 샵 연구서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만점짜리 답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화가 왔다. 뭘 듣느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는다. 그런데 저는 눈만 뜨면 YTN 라디오 하루 종일 듣습니다. 네. 이게 만점짜리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으로 다가올 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명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죠.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21년 4월 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위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또 다음 날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수 의원의 숫자를 약 20명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검찰도 윤 의원의 구속영장이나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공소장 등에서 봉투 20개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20명의 숫자가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강래군 전 감사위원과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를 조사하고 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고 또 현장 조사 등을 하면서 수수한 인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검증을 해왔는데요. 또 어제도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이 구속한 박 씨에 대한 조사까지 거쳐서 사실관계를 다 좀 더 확인한 후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요. 송영길이 경쟁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점을 비춰볼 때 접전 상황에서 투표기간 집중적으로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명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단 자체가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게 일단은 명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승명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도 명수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째, 자, 검찰이 어쨌든 소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명을 뭐 하루에 다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미지라는 게요, 이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이미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네. 그건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래서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한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민주당 스스로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이 또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야, 이거 정치 탄압이다, 나 검찰 도와주러 검찰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첫째, 제도를 무시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 측이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검찰이 오라 그래도 난 안 간다 이러고 할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뜩이나 방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이거마저 안 가면은 뭐 이거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치외박권 지역으로 불러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주당이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20명을 확정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민주당 측의 공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의 이 논란의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로 돌리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프레임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 이 논란이 양당의 프레임 싸움으로 좀 확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일관된 답정 처가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다라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 그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도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다, 이렇게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에게 직접 답하라고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요. 그런데 용산이 대통령실이 수능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면서 용산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프레임이 김건희 게이트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었는데, 여권이 반대로 이번 의혹을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라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반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하면서 이 본인에 대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 일각에서는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 파악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추진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기도 했고요. 추진위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의힘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노선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또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 의혹을 고리로 대야 공세를 폈는데요. 이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에 대한 주장까지 쏟아내온 상황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을 소환하면서 맞불 여론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를 네.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김건희 게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또 이 정정군수 외에도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의 이 원안에서의 노선이 그 인근 땅에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계속 나열하면서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언론 보도들을 내놓은 매체들에 대해서 사례를 나열하면서 좌편향 언론 매체들의 가짜뉴스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그리고 전부 언론중재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의 민사상 또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국토부는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사업이 불능 상태다. 백지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장관은 또 계속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사과하지 않으면 백지화 철회할 수 없다 입장인데요. 앵커께서 어제 이제 백지화를 결국엔 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뭐 따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이 보도된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땅들 좋아해요. 우리나라 그 고위직들. 예? 네. 아이고 이게 참.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도 이 서울, 양평, 강원의 민심에 둔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서울 시민들이야 당장 뭐라고 어떻게 되진 않지만 양평 군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강원도 이 도민들의 반발도 또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물밑으로는 서울, 양평, 강원 이쪽의 민심을 전부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론 동향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우리는 백지화를 고수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현재 물러서면 또다시 김건희 여사 게이트다 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하지만 이게 지루한 이게 되고 싸움이 되고 이득 보는 사람도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백지화를 고수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국정조사 얘기 나오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무슨 국정조사 이것도 사실 그렇게 여론에 와닿지는 않는 거거든요.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여론 동향을 보고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 정부 여당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글쎄 빠르면은 올 가을, 좀 늦으면 올 겨울 정도까지는 저는 백지화를 고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백지화를 저는 제 개인적인 무슨 제가 정보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철회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도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이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와 비롯한 이런 입시학원 그리고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업계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 그리고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들 업체의 거짓 과장 등 부당 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또 교재 등을
팔기 등 이런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육부도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허위 과장 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 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보면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좀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해서 기재를 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그렇게 기재한 표시 광고,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그런 표시 광고 등이 포함이 됐고요. 공정위는 이런 광고들이 거짓 이거나 과장됐거나 또 기만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끼어 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는 물론이고 급식 또는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 이것이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상품이나 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용역을 끼어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구매 강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교육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히 강조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위는 이걸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해서 수개월 내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연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학원 업계에선 지난 세무조사도 그렇고 이번 공정위의 단속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방송 얘기를 제가 잠깐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방송을 할 때요. 그게 MC든 아니면 패널이든 가장 중요한 건 방송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방송을 딱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 듣는 사람들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게 근데 장악이 안 되면 방송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듣는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게 다시 말해서 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만 이게 감정이 이게 전해져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수험생들이 불안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과대 광고라든지 끼워 팔기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한 것. 예를 들면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경제적 이유로 접근이 안 되는 학생들 숫자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참 저기 가면은 성적을 잘 얻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불안감을 안 가져도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박탈감까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경쟁을 하면 이게 공정 경쟁이냐? 그거 공정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권을 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공정에 관한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역시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원은 이거 뭐 우리한테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정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가 뭐 학원 측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야겠죠. 예. 네. 자, 네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오늘 오후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이 분리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자인 한국전력이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서 전기요금 청구서 그리고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이 KBS와 한전이 위탁 징수 계약 변경에 협의하고 또 실무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두세 달 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과 당분간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서 따로 낼 수도 있고 또 전기요금만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게 되면 한전은 전기요금이 완납된 걸로 처리를 하고 이 TV 수신료만 미납된 걸로 기록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자동이체 고객 같은 경우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만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은 뭐 단독주택 외에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또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 경우가 여기 해당할 텐데 이건 이제 준비 상황에 따라서 그 대처 방식은 좀 별도의 차이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실제로 거치게 된 TV 수신료가 적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서 발송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면 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다만 또 그 실제 거치는 TV 수신료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 이렇게 회상을 했고요. 야당의 경우엔 이번 시행령 의결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방송 장악 시도인지 아니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영방송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야 이거 공영방송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을 경우에 그런 분들은 전 납부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전기요금이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텔레비 있어요? 네, 집에?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젊은 사람 없는데 네. 저는 일부러 그래도 뒀습니다. 보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노티나는 네, 제가 생활 방식을 갖고 방송국 계시네요. 직원이잖아요. 봐야죠. 저는 봐야죠. 그런가? TV 당연히 있으시죠. 있습니다. 얼마 그죠? 전에 바꿨어요. 아니 근데 요새 대학생들 TV 없어요. 제가 많이 없죠. 제가 네.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미디어와 정치론이라고 과목을 가르치는데 물어보면 제 과목 중에 하나가 그건데 물어보면 TV 없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잖아요. 채널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다 채널 시대에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유튜브로 텔레비도 보고 OTT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시대거든요. 극장에도 잘 안 가는 시대인데 네. 이거를 그렇게 이 통합징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시대인가. 이게 30년 전에는 합리적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채널의 선택 이 폭이 굉장히 좁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시장 경제의 시대인데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통합진수를 해가지고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번입니다.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분리 고지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TV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가 끊겼어요. 예? 세상에 이거는 좀 오버 아니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필요하시면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분리
이 뭐죠? 그 고지서를 분리해서 달라고 그런 거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비 너무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